요즘 주변에 아이 낳고 나서 한 명은 그냥 직장 그만두게 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집은 이제 어떻게 버티는 거지 싶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외벌이 가정이 훨씬 많더라고요.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유배우 가구,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 중 외벌이 비율이 52%예요. 맞벌이가 48%고요. 과반수가 외벌이라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현실을 같이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외벌이가 됐거나 혹은 외벌이로 전환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통계청이 2024년 하반기에 발표한 맞벌이 가구 통계부터 보면요. 유배우 가구 전체로 보면은 외벌이가 52.0%, 맞벌이가 48.0%예요. 거의 반반이긴 한데 아슬아슬하게 외벌이 쪽이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30에서 39세 연령대만 따로 보면은 맞벌이 비중이 61.5%로 훨씬 높아져요. 젊을 때는 맞벌이로 살다가 아이가 생기거나 집을 샀거나 하면서 외벌이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만 보면 맞벌이가 58.5%인데 이건 또 반대로 아이 있어도 맞벌이 하는 집이 더 많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럼 외벌이로 전환되는 계기는 뭘까요? 통계청 경력단절 여성 조사를 보면 꽤 선명하게 나와요. 경력단절 사유 1위가 육아로 44.3%예요. 2위가 결혼 24.2%, 3위가 임신 출산 22.1%고요. 육아, 결혼, 임신 출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90.6%예요. 사실상 외벌이 전환의 거의 전부가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육아 인프라나 직장 문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직장 그만뒀어요? 라고 따져 물을 게 아니라 왜 이 구조에서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까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 돈 얘기를 해볼게요. 신혼부부 통계 기준으로 보면 맞벌이 부부의 연평균 소득이 9,338만 원이에요. 외벌이는 5,526만 원이고요. 둘 사이의 차이가 1.7배예요. 그러니까 외벌이를 선택하는 순간 가계 소득이 거의 40% 가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담당하던 소득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맞벌이는 약 778만 원, 외벌이는 약 461만 원이에요. 그 차이가 월 300만 원 이상 나는 거예요. 주거비, 대출 원리금, 육아비 다 고려하면 이 300만 원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느껴지시죠? 소득이 40% 가까이 줄었는데 지출도 그만큼 줄까요? 쌓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총지출이 672만 원이에요. 그런데 쌓인 가구 중위소득이 649만 원이거든요.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구조예요. 물론 이건 평균이라서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소득이 줄어도 고정 지출은 잘 안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대출 원리금, 보험료, 관리비, 학원비 이것들은 소득이 떨어진다고 갑자기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벌이로 전환할 때 많은 가정이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현금 흐름 위기를 맞는 거예요. 고정비가 발목을 잡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사교육비인데요. 아버지가 외벌이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사교육비가 46만 4천 원이에요. 맞벌이 가구는 50만 2천 원이고요. 소득 차이는 1.7배인데 사교육비 차이는 8% 정도밖에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적더라도 교육비만큼은 비슷하게 쓰려는 심리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이 교육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출 구조 안에 단단히 박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외벌이 가정 현금 흐름에서 가장 압박이 되는 구간 중 하나예요. 소득은 줄었는데 교육비는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숫자를 봤는데 사실 외벌이에서 가장 무서운 건 지출보다 리스크예요. 맞벌이 가정은 소득원이 두 개잖아요. 한 명이 실직하거나 아프거나 해도 다른 한 명의 소득이 버텨줘요. 충격 흡수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벌이는 그 장치가 없잖지 없어요. 소득권이 한 개니까 그 한 개가 멈추면 가게 전체가 멈추는 거예요. 3, 40대 직장인이 실직하거나 건강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막연하게 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리스크거든요. 권고사직, 구조조정, 갑작스러운 병원비 이런 일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소득권이 한계라는 건 리스크도 한계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외벌이 가정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완벽한 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 보호 장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정비 천장을 정해두는 거예요. 외벌이 전환 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월 고정 지출 목록을 싹 꺼내서 이것만큼은 넘지 않겠다는 상한선을 잡는 거예요. 대출 원리금,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이것들을 세트로 묶어서 소득의 50%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두 번째는 비상금을 소득 전환 전에 먼저 쌓아두는 거예요. 외벌이 전환 후에 비상금을 만들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저축 여력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환 전에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외벌이 가정에 버티는 힘을 크게 가르거든요. 오늘 숫자들을 보면서 외벌이가 무조건 나쁜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외벌이를 선택하는 데는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부모님 돌봄이 필요해서 또는 맞벌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육아 도우미, 어린이집 이동비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문제는 외벌이라는
선택이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제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경력 단절이 육아 때문에 집중되고 소득 격차가 1.7배이고 지출은 줄지 않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외벌이 가정이라면 고정비 점검, 비상금 확보, 그리고 소득권 다변화 가능성을 꾸준히 열어두는 것. 이 세 가지를 현실 체크리스트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가 외벌이로 버티고 계신 분들 혹은 외벌이로 전환을 앞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해법은 없지만 숫자를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맞닥뜨리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도 먼저 찾아보고 정리해서 들고 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